네, 그럼 이번엔 올해 그 기업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분은 네. 뭐 사실 금년도 2021년도에는 전 종목들이 다 좀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거고 또 그 기대를 무너뜨릴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대를 할 수 있을 요소는 이제 코로나 해소, 경제 정상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강제적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른 한국 증시 수혜 그런 부분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쉽게 이제 기대되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가라는 게 보시면 이제 그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EPS, 실적인데요. 이거하고 주가를 보면 거의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EPS를, 실적을 좌우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제가 수출 증가율이라는 게 같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출 증가율이라는 게 YOY인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 상반기 기저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만 플러스가 돼도 이제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이런 양에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굉장히 부진했었고 수출이 개선한 게 8월 달, 그 다음에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온 게 이제 11월 달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는 높은 기저효과를 본다면 수출 증가율이 뭐 1월에도 잘 나왔고 뭐 이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잘 나올 수밖에 상반기 동안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동행하는 우리 실적 개선 기대 이거는 유효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뭐 코로나에 따른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려가 아니라 사실 기대인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는데 빅사이클에 들어오면서 올해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외로 반도체 가격이 좀 더 크게 올라준다면 말씀드린 우리 ROE가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기대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뭐 병목 현상들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되면서 기대한 대로 반도체 가격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 실적도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반도체 이 가격이 인상되는 폭만큼 이제 이 ROE, 이익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제 흐름으로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좀 주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오르는 거고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치품이나 일반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의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대체품을 찾거나 뭐 이러면서 가격에 따라 수요가 둔화가 되는데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독과점 시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선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 가격이 결국은 타이트한 공급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고 오르게 되면 바로 그게 ROE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면서 그만큼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실적 추정치가 해외 시장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밸류에이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최근 5년에 보면 PBR이 0.8에서 한 1배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뭐 주가가 3,000을 넘다 보니까 1.26배 이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비싼 거 아니냐. PER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거의 뭐 우리나라가 10배 받던 시장입니다. 근데 14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의 우려인데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우리의 그 PER, 주가 레벨도 많이 올라간 게 많지만 선진국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보면 PBR 기준, PER 기준 거의 꼴등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제 그 PER, PBR에 대해서 작년 이제 11월 달 뭐 이제 주가가 2,600, 그러니까 그 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반도체가 빅사이클이 왔다 하지만 지금 전망으로는 2018년 빅사이클을 넘지 않는데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으로 사실 2,600 이후에 제가 주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좀 이게 갈 수 있는지를 했는데 가만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저희는 모든 거를 분석을 할 때 과거 5년, 10년하고 분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가 과거 5년이라는 거는 뭐 경기 사이클, 보통 4년 넘는 경기 사이클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10년이라는 거 긴 사이클에서 비교를 하는데 이제 과거 5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PBR 수준이 0.8에서 1이었기 때문에 1.26을 가고 있는 PBR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였죠. 근데 그러다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쓰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 5년이 잘못되었구나. 과거 5년이 도대체 어떤 시국이냐 보면 2015년부터 한 2019년까지인데요. 그때 주로 얘기가 나왔던 게 고령화, 그래서 저성장, 58년 개띠. 58년 개띠가 왜냐하면 생산 가용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58년 개띠가 은퇴를 하면서 생산 가용 인구가 급격히 절벽이 만들어지면서 전성장이 나온다 이 얘기다 보니까 성장의 기대가 없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0.8배에서 1배로 가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 디지털 환경, 거기에 수혜가 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인데 그 수혜가 되는 섹터가 우리나라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저성장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장의 기대가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5년만 넘어서 보면은 PBR 1.26배가 사실 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차전 때, 과거 2011년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보면 차전 때 보면은 1.46배까지, 42배까지 갔습니다. 이제 미니멈이 이제 PBR이 1배고, 지금 보면은 2.43배, 지금 1.26배, 이제 중간 정도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5년에 있었던 저성장이라는 고령화, 이것만 벗어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주가 레벨이 그렇게 비싼 레벨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릴 부분이 그럼 제가 이제 주가를 한 3,600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PBR 차전 때 PBR을 보면 1.42배입니다. 그래서 그게 갈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전 때 1.42배에 갔을 때 보면은 ROE가 10%였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ROE 전망이 한 8.5%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1.42배를 10% 그리고 지금 8.5 하면 지금 주가 수준 1.22배가 10 나누기 8.5 곱하기 1.42 하면 1.2가 딱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네. 지금의 주가 수준이 적당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게 우리의 이익 레벨은 계속 빠르게 개선될 거라는 건데 이 8.5%라는 게 시청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면 이 숫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 숫자가 올해를 지나고 10%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차전 때 봤던 1.42배의 ROE 10%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그때의 ROE가 밸류에이션상 PBR ROE 밸류에이션상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치면 그 레벨이 꼭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적정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전에 우리 성장주라고 표현하던 산업들이 네. 이제 전부 정체기를 맞았었는데 네네. 지금 그 성장주라고 표현할 만한 그 섹터, 업종이 지금 바뀌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 말에 시가총액 12종목들, 그리고 2020년 말 시가총액 12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을 보면은 2016년 말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을 찾아보면 어떤 종목들이 많냐면 주로 생보사 그리고 유틸리티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종목을 얘기하면 한국전력, 신한지주, 삼성생명인데 뭐 이런 종목들을, 기업들을 뭐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제가 전혀 아니고요. 이 종목 기업들의 성장 기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가치주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기대가 약간 반면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라고 보면 셀트리온, 네이버,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 즉 성장의 기대가 높고 어셀라이트하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 어셀라이트한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5년 전과 달리 이제 성장주로 우리나라 증시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하전, 자동차, 2차 전지, 화학, 그리고 전자의 반도체,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성장주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라는 건 당연히 성장주가 되겠고요. LG화학, 전통화학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따른 이 성장주의 기대, 그리고 자동차도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는 걸 본다면 분명히 이게 성장주가 맞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과거 가치주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성장주로 바뀌면서, 성장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PBR 0.8배에서 1배 사이즈를 봤던 가치주였다가 이제는 PBR 1배를 넘고 1.4배까지도 넘볼 수 있는 성장주로 바뀌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쪽이 뭐 아주 핫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 이렇게 오른 시점이 앞으로 성장주기는 하지만 들어가도 되는지, 네네.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뭐 뒤에 더 좀 투자 방법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손실 확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종목이 좀 많이 빠지면, 뭐 지난주 같이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많이 빠지면 연간을 봤을 때 좀 이제 사게 되는데요. 좋은 주식이라는 게 연간 손실 확률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동안의 코스피 30개, 상위 30개 종목을 가지고 마이너스 주가를 기록했던 주식이 어떻게 되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2번밖에 마이너스가 안 났습니다. 네. 반면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8번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건설주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면밀히 좀 봐야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삼성 SDI, SK텔레콤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퀄리티 주식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과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퀄리티 주식이고요. 성장주들이 많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나 퀄리티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중으로 좀 주가가 조정이 보여서 저가 매수를 한다. 보시면 연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손실 났을 때 이런 성장주, 퀄리티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쪽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이제 가치주 쪽은 오히려 중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저가 매수는 오히려 성장주와 퀄리티 주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화두가 네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성장주 쪽이 앞으로 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 주식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면서 이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뭐 가치주가 반등하는 거는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바닥에 있다가 반등을 할 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 가치 투자가 떠오른 뭐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10년을 본다면 가치주는 1, 2년 이렇게 반짝해서 크게 오를 수 있지만 10년을 안정적으로 본다면 성장주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함정은 있습니다. 이게 성장주라고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성장주고, 문제는 이제 이 주식들이 10년 후에도 성장주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10년 후에 성장주가 될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관점을 다 떠나서 퀄리티 주식은 뭐 지금도 볼 수 있는 퀄리티 주식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간 손실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연간 손실 횟수라는 게 네.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네.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를 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도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제일 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가가 연말 종가가 그 다음에 연말에 오르냐 빠지냐로 하는 건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는 3번 하락했습니다. 뉴스 보면 맨날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성장을 믿고 하는 건데요. 언제 빠졌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미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나라 실적이 감익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빠졌습니다. 10번 중에 3번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도 안 빠진 종목들도 있기도 하더라. 근데 사실은 대체로는 더 많이 빠졌는데 그런 종목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그 차화전, 네. 이거 말고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차전 중심으로 보시고요. 성장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터넷,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에 따른 수요는 당분간 유효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가고, 저희 보면 물가가 좀 반등을 늦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또 좋게 보는 건 화학, 2차 전지도 좋지만 퓨얼캠도 좋다, 이런 부분이고, 민간 소비보다는 일단은 중간재 역할을 하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뭐 이런 쪽이 사실 가치주로 투자한다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아닌 순수 퓨얼캠의 가치주 개념과 가치주 개념의 철강을 본다면 화학 철강이 굉장히 상반기 중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 잘 참고하시면은 네. 지금 포지셔닝 잡으실 때 뭐 그렇게 두렵지 않은 그런 네. 마음으로 좀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네요. 네. 네.